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 오늘 가장 궁금하셨을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5월 1일 이제 12시가 넘었으니까 내일이죠. 제가 모레라고 얘기할 뻔했는데 지금 12시 넘었으니까 이제 내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선고가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조희대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조희대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판결을 내릴까요? 아니면 윤석열이 좋아할, 김건희가 미쳐 날뛸 그런 판결을 내릴까요? 자, 그 전망을 오늘 세 번째 주제에서 해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갑자기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점심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오후 들어 갑자기 이렇게 공지가 됐습니다. 이 기사가 나온 게 오후 5시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날 즈음에 갑자기 공지가 된 겁니다. 아마도 대법원에서는 오늘 오후쯤에 판결문 작성이 끝난 걸로 보입니다. 아마 보도자료 작성도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오늘 오후 5시 이후에 공지가 됐으니까 사실상 일과 종료, 일과 마무리에 맞춰서 공표가 된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지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엄청 걱정했어요. 판결 어떻게 나올까요? 잘 되겠죠? 이 걱정을 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 대법원에서 이상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갑자기 사건이 배당이 됐고, 배당이 되자마자 갑자기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고,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자마자 2번 연속으로 평의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된 사례는 드물어요. 솔직히 배당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회의 2번 열고 후다닥 끝을 냈다? 아니, 그러니까 4월 22일 날 첫 번째 평의가 있었고 그날 배당까지 됐다면은 딱 일주일 만에 선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지난 22일, 24일 2번에 걸친 평의에서 대법관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판결문 작성한 거죠. 와, 정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겁니다. 이렇게 빠른 적 없어요. 배당에서 선고까지 일주일입니다. 심지어 항소심 선고를 계산해 보면, 여러분 아시죠? 3월 26일이었어요. 3월 26일부터 계산해 보면 한 달 만에 항소심 선고되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2심 끝났는데 3심이 끝나겠다는 거야. 후다다다다닥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가 2번 회의를 열었는데 그 회의에서 금방 합의가 나왔다는 거죠. 지금 들어보면은 이 전원 합의체 회의가 그렇게 오래 끈 것 같지도 않아요. 첫 번째는 좀 저녁 무렵까지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오후에 열어서 저녁에 한 7시 정도까지 한 것 같은데, 2번째 평의는 오후에 열어서 서너 시쯤에 끝난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쟁점도 없었다는 얘기고, 설령 쟁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각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끝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나경원 그 약간 또라이 있잖아요. 이번에 그 국힘당 경선에서 1차 탈락한 나경원. 이 나경원이 자꾸 그 뭐 파기자판 김기현 같은 애들이 파기자판 하니까 다들 너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솔직히 이렇게 대법원에서 선고가 빨리 나오는 경우, 결론이 빨리 나오는 경우는 뭐다? 네, 심리 불속행이에요. 보통 사건이 접수되고 난 다음에,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고 난 다음에 2달 이내에 선고가 나오면 대부분 심리 불속행입니다. 심리 불속행은 뭐다? 항소심 판결이 구구절절히 오라. 아유, 뭐 굳이 따져볼 것도 없네. 그 정도로 항소심 판결이 잘 나왔네. 이때 나오는 판결이 심리 불속행 기각. 보통 우리가 심불기각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심불기각인 경우에 이렇게 빨리 나와요. 항소심이 끝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대법원에서 상고심까지 결론 난다. 이거는 다른 사건이면 다 심불이야. 다 심리 불속행이야. 아니, 그리고 항소심 끝나면은요 2주 동안 텀이 있어요. 대법원 가는 동안에 2주 정도 뭐 상고장 다 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항고하고 상고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서류 더 내고 할 거 아니야. 그 서류 내고 하는 시간들 계산해 보면 중간에 적어도 14일, 2주 정도의 텀이 있어요. 그 2주 텀을 계산해 놓고 보면은 이거는 접수하자마자 2주, 3주 만에 결론 내린 거예요. 그죠? 자, 조금 헷갈리십니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이렇게 항소심이 끝나잖아요. 항소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대법원에 갑니다. 대법에 가서 이걸 보고 우리가 상고심이라 그러죠. 여기에서 여기 가는데 보통 2주 정도 여유를 줍니다. 그리고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분명히 이제 서류 같은 거를 내겠죠. 그러면은 항소심에서 상고심, 대법원까지 갈 때 이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번 항소심이 언제 끝나서 3월 26일인가 그때 끝났죠. 그런데 오늘이 언제? 4월 29일이지. 그러면 딱 한 달이네. 자, 2주 정도의 이 서류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고려했을 경우 실제로 대법원에서 선고한 시간은 뭐야? 2주 내지 3주 만에 결론이 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법원은 사건 접수하고 한 달 만에 선고 내는 게 아니라 사건 접수하고 3주 만에 결론을 낸 거예요. 통상의 다른 사건에 이렇게 빨리 3주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은 뭐다? 심리 불속행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아유, 항소심 판결, 원심 판결이 구구절절히 오라. 굳이 우리 대법원에서 따져볼 필요가 없어. 자, 심리 불속행. 그거 할 때만 이렇게 빨리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한동훈하고 이렇게 재판을 했잖아요. 한동훈하고 재판을 할 때 거의 3개월 만에 심리 불속행으로 제가 최종 승소합니다. 저랑 한동훈이랑 싸워서 했을 때, 재판했을 때 3개월 만에 그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거 심리 불속행으로 제가 이겼거든요. 근데 그것도 석 달이 걸렸다고. 그러니까 보통 석 달 이내로 결론 나는 경우는 거의 심불이야, 심불. 그러니까 심리 불속행 기각이거나 그냥 기각이거나. 하여튼 기각인 경우에 주로 그렇게 납니다. 만약에 항소심 결정을 원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 되면은 대법원도 고민을 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고민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대법원 빨라야 6개월 정도 걸려요. 이번 뭐 선거법 사건이라 빨리 앞당긴다고 해도 이렇게 빨리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에서 대법원 항소심 판결을 3개월 이내로 해라. 그래서 633으로 만들어 놨는데 633으로 만들어 놨다는 건 얼마 한다? 1심에서 다 끝내고 2심, 3심은 그냥 하지 마. 이런 의미나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뭐 아무튼 이례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재명 대표 재판이 아니라면은 아, 심불이구나. 심리불속행 기각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표 사건인데다가 대법원장이 조의대이기 때문에 안심을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심리불속행 기각이 제일 정상적인데 조의대가 또라이 새끼라서 우리가 안심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판결이 가능할까요?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까지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가만히 살펴보니까 가능성은 총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것, 유죄 취지 파기환송입니다. 사실상 이재명을 죽이겠다는 것이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거죠. 민주당의 대선 패배를 대법원이 유도하는 겁니다. 사실상 대법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거야.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이거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내란을 일으키는, 내란 행위에 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2주 만에 결론을 내렸다? 불가능하죠. 이거는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내란을 일으킬 건데, 대선에 개입을 하는 건데, 그래서 국힘당의 정권 재창출을 돕는다는 건데, 이거 온 국민이 누구나 다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대대적인 저항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짓을 하면서 2주 만에 뚝딱 넘긴다? 그거는 불가능해 보여요. 따라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가능성은 없습니다. 더불어서 유죄 취지의 파기 자판 가능성도 없습니다. 무죄였는데 유죄로 바뀌면서 파기 자판하는 사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두 번째 가능성은 무죄 취지 파기 자판입니다. 파기 자판? 예.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무죄인데 무죄로 무죄 취지 파기 자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무죄는 무죄인데 항소심과 결론이 똑같은데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파기자판을 합니다. 지금 국힘당 쪽에서 파기자판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이 가능한 경우는 딱 한 가지, 무죄에서 무죄로 가는 건데 다만 무죄 취지의 이유가 달라지는 거야. 원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대법원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증거 불충분이고 너무고 할 거 없이 이거는 애시당초 사건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공소기각 취지의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 무죄에서 공소기각 무죄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파기자판을 하는 거거든요. 자, 무죄의 결론은 똑같으나 무죄 취지,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가 달라질 때 이런 파기자판을 합니다. 이게 가능성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자, 저는 항소심에서 인용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목을 합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입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 누군가가 증인이 됐어. 그런데 이 증인은 국회가 보호해 줘야 되잖아. 국회에서 누가 됐든 간에 국회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는 것은 나름 상당한 용기를 갖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늘상 보복의 위험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행정부가 잘못한 것을 행정부의 비리를 폭로하는 증인들이 많겠죠. 따라서 이 증인들은 항상 행정부, 특히 경찰, 검찰의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이런 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 증언감정법은 특별한 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 증언을 이유로 처벌을 할 때는 반드시 국회 증감법으로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으로는 처벌을 못해요.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증감법이 적용돼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이 선거법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죠. 김문기와 관련된 부분. 내가 김문기 잘 몰랐는데요. 이게 그 허위사실 유포냐 아니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백현동 이 허가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엄청 나를 괴롭혔고 협박까지 했어. 이 부분이 허위사실 유포인가 아닌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건 개인의 판단이고 인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고 유무죄를 따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을 가지고 선거법으로 다루는 거는 틀렸다. 이게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국회 증언감정법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꼭 적용이 돼야 돼요. 만약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이 적용된다면 이거는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파기자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저는 두 번째 가능성으로 바로 이거 국회 증언감정법을 들고 싶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적용을 안 하고 이재명 대표 측의 이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는데 이거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증언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계속 위협받게 될 것이고 국회에서의 증언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국회 증감법 제9조 3항입니다. 제9조,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증인의 보호입니다. 이 중에 제3항은 이렇게 됩니다. 국회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안 받는다고요. 처벌하면 안 돼요. 따라서 이 사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기소하면 안 되는 사건 한 거지.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기각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파기자판이 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자, 이게 두 번째 가능성이고요. 세 번째 가능성은 헌법 제84조를 판단 내리는 부분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혹은 외환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 재직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헌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이렇게 전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던 기소는 물론이고 이 형사재판도 중단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형사재판도 자연적으로 중단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를 보장을 하고 사소한 형사적인 문제로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전복되는 것을 막는다. 따라서 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장동이고 뭐고 이런 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지 그 내용에 대한 판결이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2와 가능성 3은 이른바 새로운 판례가 형성되는 거죠. 모두
전원합의체 사유가 됩니다. 원래 전원합의체는요, 기존에 있는 판례를 바꾸거나 새로운 판례를 형성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엽니다. 그러니까 이번 것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것이 애시당초 맞았던 거죠. 자, 저는 이렇게 가능성을 세 가지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능성 4가 있기는 있어. 그게 뭐라고? 예. 거의 심리불속행에 가까운 심리불속행 기각. 그냥 기각. 검찰 니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냥 기각. 이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원심 판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가능성이 제일 큰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 원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솔직히 판결문 쓸 것도 별로 없고 검토할 것도 없고 합의만 되면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뭐 일주일 만에 선고를 한다. 솔직히 24일 날 마지막 그 평일을 했던 것까지 계산해 보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24일, 25일 그다음에 24일 끝난다. 25, 26, 27, 28, 29, 30, 29 오늘 29일이니까 총 5일인데 이 중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3일이거든요. 3일 만에 판결하는 판결일이 공지가 됐다고 본다면 사실상 판결문 쓸 날짜도 별로 없었다는 거죠. 요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면 제가 여기서 쓰진 않았습니다만 네 번째 가능성 그냥 심리불속행에 가까운 기각 요 가능성이 일단 뭐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조희대가 무슨 또라이 짓을 할지 몰라. 조희대 멀끔하게 생겼지만 뜻밖의 또라이예요, 이 사람. 몰라. 아니 얘가 지난번에 박근혜 때 박근혜 그 강요죄가 무죄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그 웬만한 또라이 넘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조심은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5월 3일인가요? 5월 4일인가요? 자, 마지막 촛불 집회. 대선이 치러지기 전 마지막 촛불 집회가 서초동에서 열립니다. 그것도 대법원 앞에서 열립니다. 5월 1일 날 조희대가 뻘짓을 했으면 5월 3일, 4일 날 대법원은 박살이 나는 날이죠. 네, 그런 것까지 고려해 본다면 이상한 판결 나올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심리불속행 기각에 가까운 결론이 나오리라 조심스럽지만 예측해 봅니다. 뭐 설마 조희대가 미친 짓 되겠어. 하지만 또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설마 그러겠어?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보면 안심할 수는 없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